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이게 10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헤밀라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비트코인과 은 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자, 적은 이제 자본주의 요책을 토대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박사님께서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몇 개를 다 찾아봤는데 네.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더 커진다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상징이 되는 그 기술과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물병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가면 이 물병의 가치는 엄청나게 비싸죠. 엄청나겠죠. 그죠? 뭐, 개울가 근처에 가면 이 물병은 있으나 마나한 거겠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제가 말씀드리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엄청난, 영어로 표현하면 컨스피러시라든지 폴저리라든지 사기, 스킴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저에게는 논외.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점차 대부분 것들은 많이 사라진다고 또 생각하시겠네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팔고 그걸로 수억을 챙기고 감옥에 가봐야 뭐 한 3년, 2년 살다가 나와서 그 부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유도 없고 설명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드리지도 않고. 근데 왜 당신은 비트와 이더리움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이 사막에 가면 비싸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계는 AI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AI에서 제일 중요한 퓨얼, 연료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데이터. 그럼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키드내핑 당하거나 히치하이킹 당하거나 해킹 당하거나 디스토트 왜곡 당하거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거를 방지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블록체인인가요? 그렇죠. 그게 블록체인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내보냈기 때문에 화폐라는 단어를 가지는데 저는 이건 화폐는 아니고 자산으로서의 유용성 가지고 있다. 어떤 자산? 기술 자산. 어떤 기술 자산? 과거에 우리가 말하면 이 보드다. 이게 하나의 기술로 만들어진 보드다. 이게 내 자산이다. 사무용품이다. 그래서 자산으로 등록이 됐지만 기술은 뭐죠?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소프트웨어와 도스로 프로그램을 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스로 프로그램을 짜보면 오픈소스면은 그게 전부 다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열어줍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독특하게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내 정보를 보장하겠다, 보관하겠다, 비밀화시키겠다, 아무한테도 안 주겠다, 정부 너도 보지 마,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런 볼펜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킹화된 기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값어치는 줘야죠. 그게 지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사막과 같은 기업 풍토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나머진 알트들은 그런 기술이 없나요? 이더리움은 그래픽 카드에 응용되는 실제 여러분께서 NFT 한때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난펀지블 토큰이라고 난리 해서 났었죠. 메타버스 세상에서 AR, VR에서 만들어지는 상당한 예술 작품이나 뭐 그런 내용에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피카소의 추상 하나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NFT화해서 팔면은 원본은 뭐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지만 한정된 판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자산으로 가질 수가 있다. 거기에 응용되는 기술이 이더리움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이쪽 계통, 메타버스 NFT 계통에서는 비트코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다른 알트코인은 왜? 제가 잘 몰라요. 왜냐? 비트코인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 오늘 대화할 Q&A를 적어주셨는데 이거 2장 만드신다고 계속 타이프 똑같이 안 하셨잖아요. 원본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 인쇄 2개 하라면 2개 바로 하죠. 그렇죠. 제가 그럼 비트코인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알고리즘 40개로 된 해시캐시를 만들어냈어요. 여기. 네. 그러면 이거 찍어내. 그러면 컴퓨터는 찍어낸다 못 찍어낸다.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다. 하죠. 왜 못해요. 컴퓨터가 제일 좋은 게 카피한 다음에 똑같은 말을 쓸 때는 카피한 다음에 페이스트하면 똑같이 쫙쫙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화폐로 치면 그게 뭐예요? 시리얼 넘버가 똑같은 거니까. 네. 위조지폐잖아요. 그렇죠. 위조지폐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카피, 페이스트한 그것을 위조지폐가 맞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역할을 과거에 은행이 해줬어요. 돈을 받고. 근데 그 기능마저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은행이 왜 거기에 들어오느냐. 이거는 탈중앙화된 거고
무조건 P2P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해시캐시가 소위 말하면 하프에 10,000원짜리 보시면 그때 시리얼 코드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계속 카피가 수백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드포크 기술화 시켜가지고 다른 암호화폐화 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오리지널리티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 그림을 사진 찍고 페이스트 해가지고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어떤 거는 비닐로 만들고 어떤 거는 액자로 싸고 어떤 거는 뭐 책받침 속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뭐 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진품이 진짜야.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다 가짜야. 근데 이 가격을 너들이 어떻게 매겨? 기준점이 뭐야?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점이 있었냐? 있었지. 어디에? 소더비 경매장이든 뭐 경매장에서 나온 가격이니까 그건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큰 손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김 작가님한테 이거 100만 원에 살게요. 그러면 김 작가님 아이고야 근데 속으로 저 1,000원 32,000원짜리인데 저걸 어떻게 100만 원 준대? 예 가져가세요. 그럼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곽수정 박사 책이 3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이 팔렸대. 그러면 그 소문이 물고 들어가면은 세상에 이교도 집단에 수많은 신자들이 왜 생깁니까?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은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는다. 안 믿을 것이다. 지금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금이고 이더리움은 은인데 네. 비트가 어쨌든 가장 대표 자산이잖아요. 코인에서.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한 2억 명 정도가 거래를 한대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독일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하니까 야, 그 부정자금으로 압수한 거니까 팔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식 들으셨잖아요. 이더리움 ETF 시장이 열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을 자꾸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이게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애플 시장, 공개 시장 IPO 할 때 첫 거래 가격이 $35, 주당 $35다. 그럼 이거 앞으로 35,000달러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주식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이 기업은 클까요?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십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이게 10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초에 비트코인 3개로 피자 사 먹은 애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정한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인 내용은 그 빼고 라임과 같은 이런 사태에 사기친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잖아요. 근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 쳐봐요. 그거 정부에서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뺐잖아요. 이거 딴 데다 감춰놨는데 스위스은행도 필요 없어요. 종이 지갑으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딱 감춰놓으면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화폐에 대한 자산 가치가 얼마쯤 가겠느냐? 가치가 엄청나게 뛴다는 말은 정부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겠죠. 정부 필요 없어. 저들 세금만 걷어가가지고 하는 짓도 없는데 뭘 세금을 내? 야, 비켜 대통령? 웃긴 소리 하지 마. 나가. 우리가 다 스스로 할 거야. 누가?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AI 세계가 사법도 만들고 입법도 하고 거래도 하고 총괄지휘하는 체계로 나가면 인류는 존재할까 말까라고 한 것이 1984년 터미네이터의 출발부터 터미네이터의 종착점입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부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이제 뭐 제가 지나치게 상상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얼만큼 될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비트코인, 엔비디아, M7 같은 기업에게는 월 10만 원씩 분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30만 원이면 30만 원 매년 적금을 들겠다. 이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오든 그럴 때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시기. 그럼요. 디에버리징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근데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면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서도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은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원이잖아요. 네. 회사원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사면 다 흔들리니까요. 단기적인 또 비트코인의 상승 신호나 징조는 좀 언제가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거기에 좀 이번에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확실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미국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가면 물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그 사막이 모하비 사막이냐, 사하라 사막이냐, 캘리포니아의 죽음의 계곡에 있는 사막이냐, 종류가 틀리겠죠. 근데 똑같은 거는 사막이라는 거죠. 사막에서는 물이 필요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래서 공화당 때 트럼프는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20대, 30대 투표해. 그런다? 이거는 완전히 언론이 잘못 짚은,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헤밀라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그거는 뭐 누가 되든, 근데 단지 가는 방향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루머가 또 만들어지면서 버블이 끼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될 거냐, 시장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변화가 있을 따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걸 너무 그렇게 많이 보지 마세요. 어떤 연예인이 100억짜리 집을 샀더니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500억에 팔았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샀다가 이 5년 뒤에 500억 주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자꾸 언론 방송에서 나오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뉴스를 듣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눈 시뻘겋게 데이 트레이딩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묻어놓고 묵은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비트코인과 이제 경쟁을 할 건데 저는 개인의 욕망이나 본능적 차원에서는 CBD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체계에 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산의 의미로서는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CBDC가 만들어지면 이자를 뭐로 줘야 되죠? CBDC로 줘야죠.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다면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줘야 되듯이 CBDC가 법정 통화가 된다면, 디지털 통화가 된다면 CBDC로 대출받은 거는 CBDC로 이자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경쟁이 이제 벌어질 건데 단점은 뭐예요? 중앙정부가 정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세계는 제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게 탈중앙화. 예, 탈중앙하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관심 가져주신 거는 감사한데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구나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가도 뭐 주민등록번호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잖아요. 옛날에는 알려줬어요. 제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제가 수학이 들어가지고 제가 근무하던 부대 이름 대면서 저 어디인데요. 그 누구 저 주민등록 좀 주세요. 그러면 바로 팩스로 날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